혹시 대표님, 아주 오래전에 산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볍게 부탁했던 서명 하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그 이름 하나 기억나시나요? 그 사소했던 행동이 오늘날 대표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통째로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의 그 선택이 지금 우리 회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대표님 회사의 지분 정말 전부 대표님 겁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당연하지 하고 1초 만에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주식, 바로 명의신탁 주식 때문이죠. 오늘 이 시한폭탄의 정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회사를 세웠을까? 근데 이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불법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법이 그랬으니까요. 자,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대표님 회사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다면 아마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그때는 나 혼자서 법인을 세울 수가 없었죠. 최소 3명, 그보다 더 전에는 무려 7명의 주주가 있어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이름만 좀 빌려줘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법 때문만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가 대신 내야 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지분을 좀 나눠 놓는다거나, 혹은 창업 당시에 개인 신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배당소득세를 좀 아껴보려고 지분을 쪼개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죠.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선택이 이제 와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위험이 되어 돌아온 거죠.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믿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었겠죠. 근데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 주식 가치가 수십억, 수백억 원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때도 그 오랜 친구나 친척이 이건 원래 네 거야 라고 순순히 말해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돈 앞에서는 가장 굳건했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원래 내 주식이잖아, 이런 주장을 듣는 순간 정말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 말로만 했던 약속, 법정에 가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을 증명해야 하는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실제 소유자인 대표님한테 돌아오고요. 그 과정은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만약에 이름을 빌려줬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요, 법적으로는 그분의 상속인들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지 원래는 대표님 것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죠. 사실상 주식을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세금 문제는요, 더 골치 아픕니다. 진짜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대표님들 회사 키우면서 증자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존 주주들이니까 액면가로 진행하셨겠죠. 그런데요, 과세당국은 그렇게 안 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딱 드러나는 순간 첫 설립대를 빼고 그동안 했던 모든 증자를 시가 기준으로 증여한 걸로 봐버립니다. 와, 그럼 수십 년치 증여세가 그야말로 폭탄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이제 위험이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우리 회사의 통제권을 다시 제대로 찾아올 전략을 살펴봐야죠.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회사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제일 간단한 건 주식 양수도,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회사 가치가 이미 수십억이라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내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증명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운 좋게 특정 요건에 맞는 회사라면 국세청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깔끔하거든요.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고요. 둘째, 대표님과 이름을 빌려준 분 모두가 회사 처음 만들 때 발기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골치 아픈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거의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시름 났다 하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복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뒤통수를 맞으시는데 바로 간주취득세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입니다. 바로 이 숫자, 2.2%.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장부가액, 여기에 2.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아니, 주식을 되찾아온 것뿐인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나는 그냥 원래 내 주식을 되찾아온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걸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바뀌면서 과점주주가 됐으니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심지어 증여세 제척기간 15년이 훌쩍 지난 아주 오래된 명의신탁건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어서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억울한 세금을 그냥 내야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습적인 세금 공격을 막아낼 강력한 방패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과 정말 치열하게 다툰 끝에 받아낸 법원의 변론 판결문입니다. 이건 지자체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둘째는 회사 설립 당시에 자본금 전체를 오직 내 통장에서 납입했다는 명백한 주금 납입 증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부당한 과세에 맞서 싸워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명의신탁 주식 문제는 더 이상 옛날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덮어둘 수 있는 과거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표님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소중한 회사의 미래와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주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점. 둘째, 사람의 변심과 죽음, 그리고 세금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셋째, 해결 방법은 있지만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을 다 찾아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간주취득세라는 숨겨진 함정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주 명부에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표님께서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유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 바로 그 소유권이 정말 단단한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